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며 정부 조직을 24시간 긴급체계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선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에 차고 나온 박근혜 손목시계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 시계,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는 비난과 과시욕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개강이 2주가량 연기되면서 등록금 일부 환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환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및 원리금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이 추진됩니다. 연체자의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던 관행도 개선됩니다. (3월 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며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해 열린 오늘 국무회의는 정부 서울청사와 대구에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장관들, 15개 시도지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사원 중계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중대한 국면이다. 신천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대구 경북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고 엄중한 상황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 마스크 대란 사태에 대해 모두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답함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길 바란다며 3가지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3가지 지시 사항은 생산 물량 확대 지원, 공평한 보급 방안 강구, 공급 상황 투명한 홍보 등 3가지입니다. 마스크 생산 확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원재료 추가 확보 등 생산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공적 공급 체제로 나선 이상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달라.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도 못 구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사는 등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급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 전략 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전략 물자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어서 찾아보니 정부가 자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국내 수급 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말한다는 것이 외교부 설명입니다. 대외무역법에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통상산업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군사무기나 국가 핵심 기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마스크가 코로나19 사태를 만나 국가 안보나 국가의 안전과 연결되는 전략 물자가 된 것입니다.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지난 1일에도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장관들의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는 따가운 질책과 체근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질책과 지시가 오늘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복기해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대응 수칙의 기본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정작 코로나19가 확산 일로를 걷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야 하는, 그래도 못 사는 마스크 대란 현상을 빚고 있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데 정말 불가항력인 걸까요? 아니면 뭔가 구멍이나 문제가 있는 걸까요? 대구에선 오늘 아파트나 빌라 우편함을 이용해 시민들에 배포한 정부 지원 마스크를 가족과 함께 쓰기 위해 223매를 훔쳐 26매를 사용한 사람들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감염이 확산하는 시기에 사회 불안을 가중한 만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문 절도범이 아닌 모두 이웃 주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마스크 부족, 불안이 멀쩡한 이웃 주민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할 절도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박근혜 손목시계 논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에 나온 시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했잖아요. 네, 이만희 총회장은 어제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일어나서 큰절을 2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절할 때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앉을 때 손목에 차고 있었던 황금색 시계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인구에 회자됐습니다. 시계를 보면 시계 상단에 청와대를 뜻하는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다음에 하단에는 박근혜라고 박 전 대통령의 친필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박 전 대통령 기념품 시계가 맞느냐 하는 것 가지고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 오늘 하루 종일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근데 정말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네, 박근혜 시계가 알려지자 이제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몸담았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가짜 박근혜 시계라고 강조하면서 선긋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시계줄이 은장이 아닌 금장으로 되어 있는 건 제작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민생당 박지원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금시계, 금줄 시계를 만드는 것은 금시초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청와대 시계를 갖다가 금줄로 바꾼 것 아닌가, 이게 과시욕 아니겠는가, 사교 교주들은 본인을 과시하려는 면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계 자체는 진짜일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게 이만희 총회장이 근데 하필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나온 걸까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은 개인 논평을 통해서 이 총회장이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온 것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할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난 이렇게 박근혜와 가깝고 야당과 유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렸으니 여권에 보내는 나 좀 잘 봐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게 김 의원의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당해서 탄생한 자유공화당의 인지연 수석 대변인은 가짜 시계 소동은 신천지 교주가 박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에 굴복하고 잘 보이려고 기획한 더러운 쇼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가짜 시계다 이런 말고 뭐 다른 반응이나 해석은 나온 게 없나요? 네, 주권자 전국회의 등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비례대표 정당, 가칭 이제 정치개혁연합 창당 발기인인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만희만을 위해서 금장 박근혜 시계를 제작해 선물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이만희 총회장이 평소 신천지의 순우리말인 이제 새누리를 언급하면서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어줬다고 이제 하고 다녔는데 이것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신천지 입장이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로이터와 인터뷰한 신천지 한 간부는 이만희 총회장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라고 밝히면서 시계는 정치와 관련이 없다. 그는 다른 것은 가진 게 없어 그것을 찾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만희는 박근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다. 이만희가 국가적 재앙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그가 차고 나온 시계 탓에 분노가 더 거세게 일었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만희 총회장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일 텐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런 시계를 차고 나왔는지 진위와 의도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중대 변곡점을 맞으며 일선 유치원이나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들도 1, 2주씩 개강을 연기했는데요. 이에 대학생들이 개강 연기에 등록금을 부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인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응답자 12,613명 가운데 등록금 반환이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은 59.8%, 필요하다는 답변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대학생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등록금 일부 환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전대넷은 이에 지난달 27일 교육부에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아니라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 전대넷의 성토입니다. 관련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은 각 학교 권한이지 교육부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등록금을 저희가 인하하거나 감면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학교의 장이 있어요. 네. 등록금 책정도 마찬가지고 등록금 감면도 마찬가지고 반환도 다 학교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은 대학이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해당 학기나 월의 등록금은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월 단위로 휴업이 이루어져야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2주 휴업이나 개강 연기는 등록금 면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개강 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일부 면제가 가능하겠지만 대학들이 한 달 미만으로 연기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 등으로 수업을 대체할 때에는 이 등록금 일부 환불을 받기가 쉽지 않다. 같은 규칙 3조 1항 3은 천재지변 등의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본다고 해도 해당 조항은 면제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어서 실제 등록금 일부 감면이나 환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 자체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항을 보시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등록금 환불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어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재택 수업을 실시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이 급작스럽게 시작하는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된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공계나 예술계 등 실험이나 실습, 실기 수업이 필요한 전공의 경우 온라인 수업 대체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또한 학생들의 수업권과 함께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와 연결되는데 사총협 측은 일단 실시해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개강을 하고 어떤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들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건 2학기 등록금 속에서 반영이 되든지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낸 걸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번거롭게 진행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부가 재택 수업을 권고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가 언제까지인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등록금 일부 환불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및 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요청권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자를 못 낼 경우 원금 전부에 대해 연체 가산 이자를 물려오던 금융권 관행도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2020 주요 추진 과제를 내놓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먼저 채무 조정 요청권은 상환 능력이 없는 연체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비해 채무자의 정보나 협상력이 약한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채무조정교섭법도 도입합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을 대신 해주듯 채무조정교섭법 종사자가 채무자를 위해 금융사와 대신 협상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세한 채무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상 2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원금 전체에 대해 높은 연체 가산이자를 붙여오던 금융회사 관행도 개선됩니다. 원금 전체가 아닌 상환기일이 지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연리 5%로 5천만 원을 빌려 매달 원금 100만 원의 이자를 갚아가고 있는데 석 달을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지금은 금융회사가 잔금이 4천만 원 남았다고 하면 4천만 원 전부에 대해 가령 20%의 높은 연체 가산이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걸 석 달 연체분 300만 원에 대해서만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 부과는 그동안 채무자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독소적 관행으로 꼽혀왔습니다.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안 되는 채무자의 원금 전체에 대해 높은 연체 가산이자를 붙이는 건 사실상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법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법 제정으로 대신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빚을 졌으면 갚는 게 당연하다는 채무자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장기 연체자를 포함해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연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 신용법 제정이 따라가야 하니 결국 국회에 달린 일인데 21대 국회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각 금융회사마다 며느리도 모른다는 이자율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진심 궁금합니다. 로인사이드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